네, 7월이 되었네요. 또 얘기하지만 전 늘 이제 강의 개강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문제 푸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강론서랑 관련해서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라던가 또 새로운 강론서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좀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또는 키워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강론서 학습지까지 이제 나눠 드릴 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 다시 나눠 드렸잖아요. 이걸 다 보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7월 오늘 6일이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는 강의이고요. 7월부터 아무튼 진짜 공부 시작이니까 5월, 6월에 나 진짜 공부 좀 했다 이런 분들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잊으시고 지금부터 하시는 게 진짜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지금부터 좀 해이해지시거나 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어도 지금부터 채우시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주 동안 아주 알차게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의 프린트로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알려드린 것이고요. 첨삭은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매주 4문제 정도, 뭐 많으면 5문제 정도씩 해서 이제 선별을 해서 첨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재작년 그 전까지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문항을 이제 한 2-3차례 했었는데, 그거보다 작년부터 매주 조금씩이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제출하시면서 쓰는 연습이 조금 더 되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냥 제출 안 해야지, 점점 이제 막 8주, 9주 되면 많이들 안 내시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나태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첨삭 과제 다 제출하셔서 이제 첨삭 받으시고요. 첨삭을 저랑 이제 같이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거에 제가 표시를 해서, 직강의 경우에는 표시를 해서 제가 따로 개별 첨삭 평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코멘트를 남겨드리고 그걸 같이 부착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날 때 이제 뒤에다가 제출해놓고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보시고, 인강의 경우는 제가 이제 공지해드린 것처럼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시고 20명까지 제출을 하시는 분의 순서대로, 매주 순서대로 20명까지 해드리고요. 그 전체 답안에서 이제 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답안, 그리고 다 같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조금 이제 고쳐야 하는 답안, 이런 것들 조금씩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 첨삭에 대해서는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첨삭을 해드린 게 없어서 그런 게 없겠지만, 매주 다음 주부터는 강의 시작 전에 그 전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답안에 대한 전체 피드백 아주 간단하게 그거도 포함을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일정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10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조금 애매하게 9월, 8월에 끝나지 못하고 진도상 할 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매년 보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통합 개별화 공학 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주는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강의 진도에 맞추어서 오시기 전에 이론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더 되시면 강의 진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7월 13일 오시기 전에 행동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 정리하신 그런 단권화나 서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또 시간이 좀 더 되시면 행동 지원에 대한 영역별 기출도 한번 좀 훑어보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기출 변형 문제 풀어보시고, 또 해설 강의하면서 복습하고, 또 이제 복습하고, 그러면은 한 주 동안 한 영역을 아주 여러 번 복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이제 활용하시기가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진도에 맞추어서 보셨으면 좋겠고, 강의 시간은 5시까지 되어 있지만 뭐 오늘은 대략 지켜질 것 같지만
이제 영역의 특성에 따라 좀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6시는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뭐 이미 조금 이제 늦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행동 지원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5시 넘을 것 같고 뭐 학습장에 뭐 시각, 의사소통, 지체중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6시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고 뒷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 늦게 카페에만 올려드렸었는데 이 강론서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셔서 미리 좀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좀 문제가 적어요. 왜냐면은 이번 주 영역이 좀 새로울 게 딱히 많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뭐 강론서에서 꼭 봐야 되는 거나 최신 강론서 이런 거 활용할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적지만 이제 이 강론서 리스트를 대략 보시고 이것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강론서가 있으시거나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오셔서 또 풀어보시면 좀 더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미리 이제 나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서에 대해서 퀴즈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답 쓰시기 전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출 변형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 답 안을 잘 써보는 거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 강론서 학습지로 나눠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한 거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이론에 대한 키워드 확인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내 드리고요. 바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통합개별화평가공학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보시는 건데 저는 항상 이제 뭐 이론 수업, 1, 2월 수업부터 기출부터 해서 다 이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통합개별화평가공학은 너무 중요하지만 또 뭐 너무 중요하고 늘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 영역이랑 상관없이 모든 장애 영역에 좀 적용이 되는 개념들이라 이걸 이제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놓고 또 장애 영역별로 보고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여러분들 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첫 주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다 합쳐놨는데 통합개별화 평가공학 다 합쳐서 이제 차례대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 3번까지 이제 통합교육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은 우리 이따가 이제 또 강론서 학습지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통합교육은 기출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이거 생각해보면 주제가 또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합교육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수적 수정. 그리고 또 어떤 게 많이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올까요? 교수적 수정. 그리고 협력. 협력도 교사의 협력이 있고 또 학생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끼리 협력이 잘 되면 무슨 통합이 된다고 할까요? 사회적 통합. 그래서 이제 교수적 수정 그리고 협력. 그리고 협력은 좀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래서 교사의 협력,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협력. 학생들끼리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사회적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주제로도 다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중등 문제에서 뭐 정상화의 원리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그 문제는 뭐 통합 관련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중도장애랑 관련된 부분 참여의 원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부분 참여는 지금 우리가 첫 문제에서도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중도장애 하실 때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통합교육은 교수적 수정이나 협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거의 뭐 그냥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통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수정의 유형.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문제 보면서 좀 상세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예전 객관식 문제였었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보시면은요. 정상도장의 은수에게 이런 내용들을 적용했다. 이거 뭐 워낙 예전 교육 과정이니까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 보시면 교사는 은수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 활동을 하는 동안 모든 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동안 이제 모든 구성원이 조사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했다. 이런 유형이 뭐냐?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첫 문제라 아주 쉽게. 무슨 참여?
수동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등 문제였죠? 이것도 이제 중도장애 할 때 부분 참여 원리가 또 나오니까 하시게 될 건데, 그 부분 참여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것의 기호를 찾아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 3가지를 골라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을 보실 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게 무슨 유형인지를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라고 돼요. 설명하라고 이제 아예 딱 명시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답을 쓰실 때 수동적 참여다, 안적 참여다, 이런 용어를 쓰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잘 쓰셔야 되고, 이거는 유형을 쓰시오 했으니까 유형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유형의 명칭을 쓰고 그걸 설명하라고 했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학생이 어떻게 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관찰하도록 하여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한 그런 잘못된 유형인 수동적 참여의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답은 찾는 게 쉬우셨겠지만 나머지 모든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으니까요. 설명을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문제 상황이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시안적 참여,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그냥 근시안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무슨 참여인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하라는 건 그 의미를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시안적 참여라면 키워드가 뭘까요? 누가 근시안적인 것이 문제죠? 교사가. 교사의 시야가 어때서? 근시안적이니까 너무 멀리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근시안적인 관점 또는 좁은 시야로 인해서 학생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 기회의 전반적인 기회로부터 배제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참여가 있죠? 잘못된 참여 뭐가 있죠? 비정규적인 참여. 비정규적인 참여의 핵심은 뭘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얘가 어떻게 참여하도록 한 게 문제일까요? 스케줄의 문제예요, 스케줄. 일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국어 시간이 3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 참여를 한다는 건 3시간에 모두 참여하면서 모든 시간에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비정규적인 참여는 1시간은 참여시키고 2시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계획을 잘못하여서 부분적으로 잘못 참여하게 되는 것이 비정규적인 거죠. 또 뭐가 있죠? 참여기회 상실. 참여기회 상실도 잘 설명하셔야 돼요. 참여기회 상실도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교시가 됐어요. 2교시가 됐는데 학생에게 뭘 너무 강조한 나머지 1교시 때 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걸 강조한 나머지 독립적으로 1교시 때 한 거 너 어쨌든 너 스스로 끝내야 돼,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거 하느라 지금 하는 거 못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답을 쓸 때 그거 하느라 지금 이거 못하게 됐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하던 것에 대한 무엇을 강조했다? 독립적 수행을 강조하여 현재 해야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아마 지적장애 할 때도 한 번 더 나올 거고 중도장애 할 때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분참여의 원리는 부분참여의 원리의 의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유형 4가지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이번 니은 전략을 통해서 은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써라. 이것도 사실 행동지원 문제죠. 2번, 3번 전부 다 이제 행동지원 문제. 요즘 문제들이 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다른 영역도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자기 점검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자기 점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크게는 자기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관리라고 하는 큰 전략 안에 이제 크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기 점검, 그리고 자기 평가, 그리고 자기 잘했으면 강화해주고 또는 처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 교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5가지로 설명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을 하는 것도 자기 관리를 하는 기술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도 아니죠. 이제 이미 좀 몇 년이 되어서 그 책 같은 경우는 뭘 변화시키는 것? 선행사건 변화시키기.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선행사건 변화시키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선행사건 조절은 누가 하죠? 교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스스로 내가 무언가 목표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방 정리를 해야지. 그런 게 이제 선행사건 변화시키기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좀 세세하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 책에 공통적으로 나누는 건 자기 관리 안에 늘 들어가는 건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점검, 평가, 강화, 교수.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점검과 평가를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구분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점검의 키워드는 뭘까요? 점검. 내가 무엇을 행동에, 우리가 이제 목표란 행동이 있으면 행동의 수행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오늘 통합교육 공부했음 안 했음 이런 식으로 OX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가의 키워드는 뭘까요? 평가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평가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비추어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비추어, 내가 목표에 비추어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말 그대로 평가.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자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화나 벌은 어려운 것 아니실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내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더 아예 처음부터 점검을 할 수 있으려면 학생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내 행동에 대해서 변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이 되면 평가가 가능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나 스스로 강화하고 벌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것도 간단하게, 자기 교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근데 지적장애 할 때 자세히 보실 거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교수는 학생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내적 언어. 그래서 스스로 내적 언어를 쓰면서 뭘 하는 걸까요? 내가 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을 통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기 교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관리 전략은 이제 어떤 거랑 또 비교가 되냐면 외부에서 통제하는 전략이랑 크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전략은 이것도 예전에 논술이랑 이럴 때서 이제 다뤄졌었는데 자기 관리 전략은 이런 유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 관리 전략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 내가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뭐가 잘 될까요? 일반화. 내가 배운 기술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될 것이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교사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점검이 나온 김에 훑어봤는데 얘네들도 여러분들 다 중요한 내용이고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큰 개념의 어떤 틀을 보셨고, 지금 이제 이 전략을 통해서 은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거 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꼭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할 일 리스트 10번까지 해놓고, 그냥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으신가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걸 하고 했음, 안 했음, 체크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된다? 나 스스로에게 강화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는 그 수행 자체가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다? 보상을 해주고, 벌을 주는 스스로에게 그러한 효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용어를 하나 쓰냐면 반동 효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자기 점검을 하다 보면 나의 수행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성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디귿은 뭘까요? 디귿이 의미하는 전략의 명칭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은수의 자기점검표에 체크한 목표 행동 발생률이 90% 이상이 되면, 은수의 체크해서 90% 이상이 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줬으니까 집단 강화 중에서도 의존적 또는 종속적. 그러면 집단 강화는 몇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가 뭔가요? 독립적, 종속적, 상호 종속적. 그러면은 여기에 디귿에 상호 종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 예를 써라. 그럼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모두. 은수가 있는 이 학급의 학생 모두 발생률, 목표행동 발생률이 90% 이상이 되면 스티커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독립적 집단 강화의 예로 바꿔서 써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학생들에게 이제 조건을 똑같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 중에서 발생률이 90% 이상이 된 학생들은 스티커를 받고, 그렇지 않은 못한 학생들은 못 받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예를 쓰라고 많이 나오니까요. 얘도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세요. 유형별로. 그리고 이 집단 강화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집단 강화는 우리가 행동수정에서, 행동지원에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통합교육 중에서 어떤 주제 하위에서 또 나올까요? 무슨 전략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도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집단 강화라는 것 자체가 개별 강화가 아니라 서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수아동교육 개론서에 보면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략은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꼭 이것만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장애 학생이 사회적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직접 교수법. 그죠?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나올 때 이 집단 강화도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나 학생들끼리의 뭔가 응징력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고자 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집단 강화에 대한 문제 나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어떤 학생이 이제 또래들과 잘 못 지내는 상황인데 이런 집단 강화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집단 강화도 여러분들 다시 보실 거예요. 다음 주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는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었는데 2번 문제에서 이제 통합이랑 관련된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제를 보시겠어요.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였었고 박교사부터 이제 각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중복교육과정, 디귿에 보시면 중다수준 교육과정이 나와 있고 이제 예를 쓰라는 게 1번, 3번에 각각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부터 볼게요. 자, 중복이랑 중다수준 교육과정은 둘 다 이제 일반 교육과정이 이미 있을 때 그것에 그 일반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는 수업에 장애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게 더 많은 수정을 하는 걸까요? 중복, 그쵸? 그래서 중복은 이론적인 키워드가 뭔가요? 같은 무엇을 하고 있으나 활동은 같이 하고 있으나 목표가 다른 영역의 목표를 갖는 것이죠. 누가? 장애 학생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고려되어야 하는 건 원래 장애 학생이 아니라 일반 수업이 무슨 수업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되고 그 수업에 장애 학생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교육과정의 예, 이건 또 많이 나오는 예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그죠? 지금 박 교사 보시면 과학 시간인 거죠. 그런데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예를 어떤 거 쓰시면 될까요? 과학 시간에 심장의 구조와 생리를 지도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A에게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목표를 뭐 지도한다. 또는 사회적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과학 시간은 워낙 실험하는 상황도 많이 나와서 모든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뭐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학생에게 김 교사가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중다수준 교육과정은 이제 무엇이 다른 것이죠? 같은 영역의 목표이지만 뭐가 다르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더 쉬워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쉽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이름 익히기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이나 중다수준은 워낙에 잘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예를 쓰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시험 상황에서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떠올려서 그거랑 관련지어서 이제 좀 구상을 해보시면 훨씬 좀 실수를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복 중다수준 교육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오늘 문제 볼 때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번 보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나온 김에 중복교육과정이랑 중다수준 교육과정의 예만 보셨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중복교육과정이랑 중다수준 교육과정의 공통점을 써라. 그러면 어떤 게 공통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수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학급의 수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그 의미 자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중다수준 교육과정은 수준만 달리하는 것이지만 중복교육과정은 다른 영역에서 목표를 갖도록 한다. 이렇게 아예 의미를 다르게 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비교해서 이에 비해서 뭔지 뭐 이런 걸 써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요. 항상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협동학습을 그냥 크게 이제 이 용어가 나와서 그냥 이제 문제로 만들어 본 것인데, 니은을 실시할 때 다른 구성원이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학습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학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점. 요거는 이제 풀어 쓴 것 같지만 그냥 다른 그 협동학습만 설명하는 작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강조하는 이 점을 강조했다. 이 교사가 강조하는 협동학습의 요소를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협동학습의 요소가 무엇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협동학습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의부터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 정의랑 관련해서 대표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뭐 시험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협동학습에 무엇이 있죠? 유형. 뭐 이게 가장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요소도 다뤄졌었습니다. 정의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의는 그냥 모든 별로 모여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다 협동학습인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별로 그냥 너희끼리 모여서 스터디하자 그래도 다 협동학습이 아닌 거예요. 이 협동학습이 되려면 그 모둠의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갖는다는 게 키워드냐?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갖는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말 그대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수행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뭐 어떤 교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동질적으로 하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무슨 집단 구성? 이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하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지켜져야 협동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의 답이 되겠죠. 이 답은 뭐죠? 그래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 그래서 이제 책들의 설명이 뭐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보면 4가지 요소 중에 협동학습의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되고 긍정적으로 서로 의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서로 잘 도와가면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개별 책무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참여? 동등한 참여. 동등한 참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한 만큼 누구는 더 많이 참여하고 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다 보면 주어진 시간에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자. 그래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은 무슨 원리 때문에 파생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동등한 참여에 의해서 관련 지어져서 나온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은 어떠한 것이 핵심이냐면 시간에 대한 무슨 성? 효율성.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한 원리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뭐 중요하다기보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강조되는 게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긍정적 상호 의존성 보시면 되겠고,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나온 김에 크게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형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장애 책에 보면 협동학습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냐면 팀 보상을 경쟁을 통해서 보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뉠 수가 있죠? 학생 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적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개별 향상 점수의 총합의 평균을 통해서 팀 점수를 산출해서 팀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좀 열린 유형이고 팀 경쟁을 유도하거나 하지 않고 팀끼리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보상을 통해서 뭔가 경쟁의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학생 팀 유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죠? 스테드 또 TGT 또 TAI 그리고 직소 2가 들어가고요. 협동적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직소 1 그리고 뭐 GI라던가 쿠쿱이라던가 그리고 뭐 LT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씩 또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보도록 하시겠고요. 협동학습이 워낙 잘 나오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동학습은 이런 요소부터 해서 유형별 뭐 점수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3번도 보셨고 그 다음 4번 정교사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김교사와 함께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좀 수정을 해서 대안적 평가 방법에 뭐 명칭을 써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평가 방법이라고 했는데 알아보실 수 있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리을에서의 핵심은 뭐냐? 어디가 핵심일까요? 핵심 단서. 함께, 두 교사가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점수와? 공동 점수와.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죠? 뭐 할 때 나오죠? 네, 평가에서 교수적 수정할 때 평가 방법을 이제 수정한다라고 할 때 대안적인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나옵니다. 그럼 대안적인 방법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점수를 매기면 전통적인 점수 체계가 될 것이고 합격, 불합격도 있고 수미양가도 있고 IEP를 통해서 점수를 만드는 점수 체계도 있고 또 다면적 점수라고 하는 것도 좀 헷갈리시는데 다면적 점수는 다면이 누구의 다면? 학생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자라는 것도 있고 또 준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수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항목 점수 체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적 방법들에 대해서 꼭 잘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다뤄져서 같이 이제 보는 것인데요. 이제 미음에 보시면 캐스트의 원리와 지침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침을 직접적으로 쓰라고는 아직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음에 보시면 읽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학생 2의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 2의 읽기 자료 난이도를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음에서의 핵심은 또 어디일까요? 동기 향상. 그래서 난이도 조절한 거예요. 동기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원리 중에서는 뭘까요? 그쵸, 참여가 되겠죠? 참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다양한 참여 수단의 원리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참여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다 이제 다 외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다 외우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은 이 원리에 해당하는 지침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향상시키고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지침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뭘 쓰셔야 될까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외우셨을 수도 있고 외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외우지 않으셨으면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시고 이거는 근데 사실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지침을 막 쓰라는 문제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이제 지침 하위에 있는 그 하위 내용을 주고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로 이제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기 위해서는 이제 지침을 어느 정도는 써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에 제가 이제 그대로 스캔되어 있는 것을 실어드렸는데, 공학책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출에서 답을 쓰라고 하는 건 제일 위에 다양한 방식의 표상인지, 표현인지, 참여인지,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문제는 어디까지 쓰도록 한 거냐?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지침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그쵸?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 안에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래 8.1, 8.2 이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자주 읽어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주어졌을 때 얘가 참여인지 뭔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보편작업설계 원리는 워낙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9개니까 외우면 어떨까? 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9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많지만 이제 다양한 표상에서 각각의 원리에 3개씩 지침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면 키워드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다들 그렇게 공부하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게 이제 2.0으로 개정이 된 것이고, 이것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3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 어떤 학습자가 되도록 하느냐에 대한 학습자의 개념.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제공하면 쭉 내려와서 어떤 학습자? 무엇이 풍부하다?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주어진 지식을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조금 더 잘 외워지실 수가 있어요.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하는 건가요? 학생에게 제공하는 건가요? 학생에게 다양하게 그 학생에게 맞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 나에게 맞게 뭔가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뭘 하자? 잘 활용하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표상이라고 하는 건 뭐가 풍부하다? 자원이 풍부하고 주어진 자원을 뭘 잘한다? 활용을 잘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자?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 제공을 하면 뭐가 뚜렷하다? 지금 우리가 봤었지만 참여는 내가 참여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동기. 그래서 동기, 선택권, 흥미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자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셨고 이 원리도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바로 뒷문제도 나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통합학급에 입급된 A의 특성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해서 정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가 평가를 조정한 것이다. 평가 조정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등 문제로 나왔죠. 예스라고 문제 나왔고, 그 예스라고 하는 문제가 또 은근히 헷갈리셔가지고 정확하게 못 쓰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합니다. 아무튼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평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교육과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평가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장애 학생들이니까 장애 학생들에게 맞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의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평가 조정 전략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도 여러분들 그 표 외우시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유형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알고 있어야 될까요? 평가 조정이 뭔지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서 평가 조정의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기출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정의를 꼭 알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쓸 때도 정의에 비추어서 내가 맞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평가에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든 국어든 과학이든 뭐든 그 평가는 어쨌든 그 장애 학생만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죠? 전체 일반 학생들과 다 같이 하는 그런 평가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애 학생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 원래 하려고 하는 평가에 무엇은 바뀌어서는 안 될까요? 본질. 원래의 목적. 아시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그대로 이제 해설에 나와 있지만 평가 조정을 할 때는 평가에 무엇은 해치지 말아야 된다?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 학생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질은 예를 들어서 본질을 바꾼다는 건 뭘 바꿔버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용까지 바꿔버린다던가 평가가 갖고 있는 목적을 아예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면 뭘 바꾸는 걸까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절차나 자료 이런 식으로 방법에 들어가는 걸 바꾸는 게 평가 조정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이제 해설의 답안에 제가 써드린 게 강론서 그대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본질은 바꾸지 않고 표준평가에 참여하도록 자료나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다. 또 평가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난이도와 상관없는 사항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특성까지 나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평가 조정 전략은 이제 그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조정 전략의 유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또 책마다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한 책에서도 평가 조정 전략은 이렇게도 나뉘고 저렇게도 나뉜다고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책에서 뭐 평가 조정이 이렇게도 구분된다, 또 이렇게도 구분된다 하면서 결국은 대표적으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조정 전략을 사용하는 건 이것이다라고 해서 제시하는 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에 제 생각에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두시고 각각의 개념을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누기도 하니까 이 중에서 4가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표 안에 대부분의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이제 문제에서 뭐 물을 땐 이 표 안에서 물을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되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을 평가 조정에서 환경을 수정한다는 게 뭔지 도구는 뭔지, 방법은 뭔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표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경 안에 공간이랑 시간이 들어가고 도구 안에 평가 자료와 보조 인력이 들어가고 평가 방법에 제시와 응답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는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를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제시하는 거고요. 응답은 누가 하는 거죠? 학생이 응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한 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시겠죠? 응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시는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요. A의 특성이 나와 있고 뭐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지면 어려움이 있고 이제 작은 공간에 답을 표시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억과 같이 한 게 이제 원래 기출의 답으로서 뭐였죠, 이게? 첫 번째가 뭘까요? 평가? 자료죠? 자료. 왜냐? 이거는 제시하는 방법 자체를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원본과 조정된 걸 보면 뭐가 달라진 건가요?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크기. 그냥 크기만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평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표에도 보시면 시험지의 확대라고 해서 평가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원본 답안지에는 정답의 동그라미를 가득 채워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조정된 답안지는 줄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응답 방법. 그죠? 학생이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문제를 바꾼 것은 이걸 보시면 평가 조정의 의미를 쓰고 기억과 니은에 적용된 보편적 합설계의 원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각각 뭐가 될까요? 이걸 원리로 적용을 해서 보자면 평가 자료는 어쨌든 학생이 바꾸는 건가요? 이거를? 아니죠. 교사가 바꿔서 뭐 해주는 거죠?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원리 중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표상이 되는 거죠. 표상을 다양하게 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응답하는 방법은 누가 하는 거죠? 학생이 표현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양한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연결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리까지 적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아무튼 평가 조정 전략, 유형, 그리고 보편적 합설계 뭐 이거는 꾸준히 계속 보실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협력적 접근 사례이다. 접근 모델을 쓰고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드린 문제예요. 간단한데 워낙 좀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이 박스의 지문 안에 그냥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간단히 드린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무슨 모델인가요? 초학 문장 모델. 초학문, 간학문, 다학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학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다학문일까요? 그냥 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여러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 뿐이지, 그 전문가들 사이에 우리 뭐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든 뭐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자 이런 게
없어요. 물론 필요하면 자료 요청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나 뭔가 협력을 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학 문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공식적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거나 뭐 아주 뭐 깊은 협력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력을 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포함이 살짝 되어 있는 게 간학문이고요. 초학문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부모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근거가 되겠죠. 그죠? 함께 모여서 언어평가를 실시했다. 그래서 평가 후에 다 같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함께 논의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교사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특수교사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주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언어재활사는 특수교사가 지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언어중재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 과정은 뭐다? 역할, 양도, 이완, 방출.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함께 모여서 평가한다. 무슨 평가? 원형 평가하고 그리고 함께 논의하고 역할 방출해주고 주 책임자가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학문적 모델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초학문적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문제가 워낙 많았었는데 제가 많이 뺐는데 협력교수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나오는 문제들이 예전 문제들은 좀 간단하고 반복적이고 해서 좀 많이 추리긴 했는데 어쨌든 협력교수는 또 이제 최근에는 아주 간단하게만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교수는 마찬가지로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각 협력교수의 장단점 아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아무리 잘 외우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거대로 쓰지 않으시면 또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무슨 측면에서 뭘 쓰라고 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 게 또 바로 협력교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선 문제 보시면은요. 이거는 협력교수의 유형을 써라. 유형의 장점을 누구 측면에서? 학생 측면에서 두 가지를 써라. 그리고 이 유형이 평행교수가 아닌 이유를 무슨 측면에서? 교수 내용 측면에서 쓰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장점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무슨 협력교수죠? 네,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고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습 영역을 나누었어요.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무슨 유형일까요? 그래도 스테이션이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간혹 세 개여야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션은 두 개든 세 개든 뭐 만약에 뭐 사람도 많고 하면은 네 개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역을 나누었고 그 영역마다 내용이 어떻죠? 다른 내용이고 각 교사가 각각 다른 내용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영역의 수가 무엇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 영역은 세 개로 나누자. 그래서 첫째 영역은 선생님이 맡고 두 번째는 제가 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도 보시면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15분씩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스테이션의 학생 측면에서의 장점 쓰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거 쓰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선 뭐가 줄어들죠? 교사당 학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기보다는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입장에서 반응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까지 쓰셔야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첨삭을 할 때도 보면 교사당 학생 비율이 적어진다. 이렇게만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완전히 장점을 설명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당 학생 비율 적어진 게 학생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죠. 자꾸 나를 자주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장점이 그게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 학생이 스스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이동하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모든 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의 집중은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에서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성.
또래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상황이 좀 관련이 된다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쓰시고요. 이것도 제가 밑줄을 할까 하다가 그냥 합쳐서 학생 측면에서 두 가지를 쓰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또 바꿔서 마지막에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15분씩 돌아다니면서 학습하면 좋겠다. 여기 밑줄을 해놓고 이 밑줄과 관련되는 장점을 써라.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뭐에 대한 건지, 어떤 내용과 연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유형이 평행 교수가 아닌 이유를 교수 내용 측면에서 써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아마 뭐 10주 동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첨삭을 해보면 늘 아쉬운 게 여러분들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시긴 하겠지만,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고치라고 하는데 이유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서술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뭐 하나 두 개를 골라라, 그리고 바르게 고쳐라, 그리고 또는 이유를 써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답안이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라고 하면은 뭐만 하면 될까요? 말 그대로 틀린 부분을 고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봐요. 채점할 때. 그냥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이유는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거. 이유는 사전을 찾아봐도 어떤 결과나 결론에 뭐 이르는 근거, 까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쓰라는 말은 뭘 쓰라는 걸까요? 답에 근거를 쓰라는 거예요. 근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쓰라는 문제에 근거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다 받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보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 서술하라고 했을 때 뭘 쓰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제 서술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근데 뭐 이 문제는 사실 뭐 어떤 주어진 항목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이유를 쓰고 이런 게 아니어서 아마 이유를 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거 고르고 그걸 가지고 이유 쓰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유 안 쓰시고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이건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이렇게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이유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들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평행 교수가 아닌 이유는 교수 내용 측면에서 키워드가, 이 답안의 키워드가 뭘까요? 뭐를 꼭 쓰셔야 될까요? 어떤 내용? 평행 교수는 두 집단으로 나누면서 어떤 내용을 지도한다? 각 교사가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을 지도하는 반면 평행 교수가 아닌 이유는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학습 영역별로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각각 다른 내용을 담당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행 교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한 문장으로, 이거는 제가 첨삭하는 문항이잖아요.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는 꼭 문장으로 쓰세요, 여러분. 문장으로. 마침표 찍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맞추어서 쓰셨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스테이션 이제 보셨고, 넘어가서 보시면 6번. 6번 보시면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은지를 통합학급 사회시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협력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설명 중 뭐 발의 설명, 이거는 이제 원래 문제였고요. 아래 소문항 보시면 되겠죠? 좌석 배치의 문제점을 통합교육에 비추어서 써라. 그래서 은지의 좌석을 앞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건을 줬습니다. 통합교육 개념에 비추어서 문제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답안에서 또 중요한 키가 뭘까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통합이 돼야 되는데 얘를 제일 앞에다가 앉혀놓고 계속 이제 잘 보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통합 측면에서는 학습 분위기가 분리된다. 또 저 친구는 선생님이 특별히 보는 친구구나, 뭔가 도움이 너무 필요하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제 생각에 이제 통합교육의 개념에 비춘다 그러면 분리. 왜냐하면 통합돼야 되니까. 통합되지 못하다라는 걸 쓰는 게 더 우선적이겠죠. 낙인은 물론 낙인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낙인은 그 통합교육 상황에서 주변 친구들의 어떤 시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이 안 되었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개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분리되어서 통합되지 못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우선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의 참여 전략 보시면 행동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다음 주에 또 보시겠지만 행동 계약서를 작성해서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을 때 방법의 장점을 써라. 이제 갑자기 이제 행동 계약서가 나왔죠. 그러면 이런 전략을 이제 다시 한번 큰 틀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면 행동 계약서는 행동을 뭐 하고자 할 때의 전략으로 우리가 묶어서 공부하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강화의 원리로 다양한 강화를 하고 또 뭐 토큰 경제도 있고 하면서 행동 계약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행동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동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써놓은 건 행동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행동계약서는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교사가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서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이 행동계약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참여하니까 내가 참여했으니까 좀 더 잘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뭐 잘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건 너무 구어체이고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고요. 학생이 무엇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게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왜 그냥 나 내일부터 7시에 꼭 일어날 거야,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뭐 쓰고 이제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별로 소용이 없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참여하게 되고 또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동계약서는 보통은 뭐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뭐에 맞게 목표를 진술하게 될까요? 개별 학생의 특성이나 수준에 맞게 이제 행동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그건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뭐 기출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아시는 문제겠지만 디귿의 절차에 해당하는 평가의 유형을 써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디귿 보시면 교육과정을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측정할 기술을 확인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문항 제작하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뭘 결정했다? 수행 기준. 이제 나머지도 물론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뭘까요? 수행 기준이 바로 준거를 결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게 이 절차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실시하고 자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의 절차다? CR, CBA, 그러니까 준거 참조, 교육과정 중심의 사정의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과정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 중심이라는 뜻이 뭐죠? 학생에게 가르친 내용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요. 측정할 기술을 확인하고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준거 참조 검사가 아니라 CRCBA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분석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왔을 때 CRCBA 나왔으니까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무슨 절차도 있죠? CBM. CBM은 이제 둘 다 CBA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CRCBA는 준거 참조이면서 교육과정 중심이고 CBM은 규준 참조의 성격을 가지면서 교육과정 중심이고 또 CBM은 좀 특이해요. 특이해서 약간 좀 특별한 특징을 갖는다고 좀 설명을 많이 하죠. CBM은 어디에 초점을 준 거다? 측정. 그러니까 측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한다? 진전도. 그래서 CBM 하면 CBM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RTI랑 관련해서도 나오고 올해 문제로도 나오고 했었지만 아무튼 CBM 하면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다? 진전도. 그러면 진전도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한 번만 평가해봐서 진전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무슨 측정? 반복적 측정. 아시겠죠? 그게 이제 개념상으로 CBM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진전도를 측정한다. 반복적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절차를 보면 훨씬 외우시는 게 이제 조금 수월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CBM은 최대로 많이 쪼개면 8개 단계로 쪼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죠? 측정할 기술 마찬가지로 이 CRCBA처럼 측정할 기술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렇죠. 검사지를 제작하고요. 또 CBM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검사지에 대한
실시 횟수. 왜냐 우리가 반복적 측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몇 번을 측정해서 진전도를 볼 것이냐. 반복 횟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은 기초선을 확인하고 목적을 확인하고 걔네들 이으면 표적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 수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CBM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본 것처럼 준거참조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기준 결정하는 게 이제 이 절차에서 되게 핵심인 부분이고 CBM은 측정할 기술에 대해서 검사지 제작하고 횟수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기초선에서부터 표적선까지를 확인해 놓고 이제 진전도를 본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CBM은 해석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해석 부분. 그래서 그 해석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표적선을 그었을 때 표적선에 비추어서 비슷하게 가고 있으면 좋고 표적선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 너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표적선에 이르지 못했으면 목표가 어려웠거나 방법을 바꿔야 되거나 그래서 그런 해석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중심평가의 두 가지 보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전략을 써라. 그래서 도시와 촌락의 생활 모습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정 전략 쓰라고 했으니까 뭘 쓰면 될까요? 그쵸. 중다 수준. 그러면은 중다 수준이라고 전략을 쓰고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써라. 근거를 써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반 수업과 동일한 영역에 대한 무엇이 다른? 수준만 다른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일반 수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어 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잠깐 쉴까요? 1시간 됐으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